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돌발 반전. 2. 한국 조선 기술 수준은? 3. 한국 무기의 특별한 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소비재 분야에서 독일과 한국 간의 경쟁은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 모두 자동차 회사로는 볼스웨건, BMW, 독일, 현대, 기아, 한국과 같은 유명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경쟁은 고품질과 고성능의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엔진 기술, 전기 자동차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포함합니다. 독일이 주변국들의 한국 것 사지 말고 독일 제품을 사면 훨씬 싸게 주겠다라며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와 심지어 선박까지 한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자신들과 새로 계약을 하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충격적인 방해작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독일은 오히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초대박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는지. 중국도 아니고 독일이, 우리의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독일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 인프라 재건 대부분을 한국에 맡긴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독일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검토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할 테니 한국에 줬던 지뢰 제거 수주와 인프라 재건 수주를 독일에 달라라는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한국이 이미 확정적으로 따낸 규모는 약 70조 원. 여기에 추가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독일 총리는 최근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찾아가 충격적인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사들이 전 세계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으니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독일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은 초대박이 독일 조선업원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중국을 직접 찾아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극비리의 회의를 한 뒤 올해 전 세계 조선업계 수주량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516만 CGT 환산톤수 용어 설명을 수주했습니다. 전년 동기 1039만 CGT 대비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수주량이 같은 기간 15% 1220만 CGT 1043만 CGT 줄어든 것보다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글로벌 발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1712만 CGT 1781만 CGT 줄면서 수주 감소 폭이 작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45%에서 59%로 상승했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38%에서 29%로 하락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과 독일연합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감소는 조선사들이 고선과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싼 수주도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저렴한 수주는 완전히 쳐내버리고 한국의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만 받은 것입니다. 대신 고부가 수주는 한국이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독일이 아예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말이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34척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중 18척을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4척, 6척을 각각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의 82.4%를 국내 조선 3사가 따낸 것. 컨테이너선의 경우 HD 한국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29척을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들어 16척을 각각 수주했습니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선가가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포괄적인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6월 130.9, 1억 3,090만 달러, 약 1,700억 원에서 2023년 6월 170.9, 1억 7,090만 달러, 약 2,200억 원로 30.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신조선가 지수는 185, 1억 8,55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서 260.0, 기억 6천만 달러 마이너스 3,300억여 원으로 40.2% 상승했습니다. 22,000에서 24,000 TEU, 용어 설명, 컨테이너선은 146, 0, 기억 4,600만 달러, 약 1억 9천억 원에서 225, 0, 기억 2,500만 달러, 약 2,900억 원으로 54, 1% 뛰었습니다. 다른 선박보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계 1, 2, 3위인 한국의 조선 3사는 앞으로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만큼 이제 돈이 안 되는 저부가 선박 수주는 중국이나 일본에 떠넘기고 한국은 큰 돈이 되는 고부가 선박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 선진국으로 등극한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독일과 중국의 밀월 관계 방해 작전에도 세계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사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도 보유했고 이 둘의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부가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강재는 운항 중 발생하는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이 사용됩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를 만족하는 특별한 소재를 오직 한국 조선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을 버틸 수 있는 LNG 연료 저장 탱크용 니켈 9% 후판이 대표적 예입니다. 일반 후판보다 열 처리 등의 과정이 복잡해 생산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생산한 LNG용 니켈 9% 후판에 의존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개발 요청으로 철강사들이 생산에 나서면서 국산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못 만들고 일본도 이제는 한국산 같은 퀄리티를 만들지 못해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최초로 고만간강을 LNG 연료탱크에 적용한 것도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오션은 포스코와의 10여 년 동안의 공동 연구 끝에 지난해 6월 고만간강 소재 LNG 연료탱크를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설치했습니다. 고만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높은 강도와 내마 모성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LNG 연료탱크 소재로 꼽힙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을 망하게 하려던 독일, 반대로 독일 조선업계가 망해버렸습니다. 독일 조선업계가 수많은 조선소의 파산 신청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해운조선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 로이즈즈 리스트에 따르면 독일 내 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독일 조선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선박 전문업체인 마이어 베르프트, 마이어 워피트 사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일 내 조선소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 베르프트 사사장은 한국이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를 전부 가져가 버렸다. 독일의 치명적인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털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유럽국들에게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라며 독일 제품을 싸게 주겠다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독일.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내 독일 국민들조차 이제는 독일산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를 사며 극찬하고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눈에 반할 만한 전기차? 유럽 자동차 메카인 독일에서 차부심, 자동차 플러스 자부심, 강한 독일인들이 한국차에 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 10번 넘게 한국차를 극찬했습니다. 19일 현대자동차 그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리 GMP를 채택한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 EV6가 독일에서 본고장 출신 자동차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경쟁 상대도 막강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독일 브랜드들이 내놓은 차량들입니다. 한국 차와 독일 차를 비교 평가한 곳들도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차에 대한 호평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인데요. 아이오닉5는 독일 3대 자동차 매체인 아우토빌트, 노토빌드, 아우토자이퉁, 도토트사이통,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 도토모터 UND 스포어트, AMS 평가에서 독일 차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운전 성능과 기계적인 완성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독일 아우토반에서 초고속 주행을 실시한 뒤 기술적인 안전성까지 깐깐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아우토빌트 평가에서 전기차 부문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우토자이퉁이 진행한 5개 SUV 전기차 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기아 EV6, 폴스타 폴스타이, 테슬라 모델 Y, 벤츠 EQB를 이겼습니다. AMS가 진행한 4번의 전기차 평가에서도 아이오닉5는 해외 주요 전기차를 모두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ID4를 이긴 데 이어 올해 4월 테슬라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2를 제쳤습니다. 아이오닉5는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도래의 차로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독일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변 유럽국들에서 한국의 선박과 무기수주까지 모조라 빼앗긴 것은 물론 이제는 독일, 자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까지 한국산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독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돈벌이 수단이자 자존심인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산에 밀려 무너지게 된다면 독일은 더 이상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수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독일이 중국과 몰래 손을 잡고 한국을 치려한 결과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 이제 대한민국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KSS-3 배치 1 두번함 만무함이 우리 해군에 정식으로 그러자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이 캐나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미국을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2번째 초강 대국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군사 분야에 있어 캐나다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경제 자원 규모가 순위 결정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3 GFP 랭킹에서조차 25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캐나다가 G7 일원미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는 걸 감안하면 군사력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비참한 셈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나름대로 모자란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때 캐나다의 평화주의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중국은 캐나다를 잔챙미 취급하며 선을 넘은지 모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 수준에 걸맞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에 있어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은 대한민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소문으로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 규모가 지난 2022년 국제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 뺨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려는 이유부터 왜 대한민국 잠수함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델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그간 캐나다의 만보는 딱 이 한마디로 정해 가능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자국의 만보를 미국에 나 몰라라 맡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특수전을 위시로 한 지상군 병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 외의 분야는 한숨만 나옵니다. 일례로 공중전력은 1982년 도입한 CF-18A-B들 여전히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0년이 넘는 운용기간 동안 하나둘 퇴역해서 998만 5천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78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의 99분의 1 크기의 물과 한 대한민국이 전술기만 422대를 운용 중이란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민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마 공군은 해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24만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만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를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배수량 4,770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 970톤의 킹스턴급 초기함 1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해만선이 길어서 지키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아주 들린 얘기도 아닌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를 공격한다는 건 곧 대영제국의 시비들 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캐나다들 공격하기 위해선 대영제국의 함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명제국 대신 미국이 캐나다를 방해하고 있으며 캐나다 침공은 미국 침공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때문에 안보 운명을 안일하게 방치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토대를 벗어던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어 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캐나다의 만보 무임승차 전략을 비판하고 북미 대륙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를 요구했던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들 키우는 게 불가능한 해상 전력이지만 그래도 잠수함이라면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소수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러시아의 해군력은 준수한 상태고 북극해 연안에는 핵잠수함을 산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선 중국의 전략 원잠이 출몰하며 미국의 해상 영향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들을 막강한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싶어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이 먹지 핑계들 대가며 핵확산 금지 조약을 깨트리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선택을 한 마당에 캐나다 또한 더는 나몰라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는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에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엄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 폴 방산 계약 총 금액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 왔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 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 배수량만 7,800톤 미상민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영국 아스투트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척당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면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라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이 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이 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DSM이 1,400세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에 장보고 3회 기술로 개량한 DSM이 1,400PN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 체계에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잠항 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 형민 장보고 세배치 2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잠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항 시간과 기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장치 하나 없이 리튬이온 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이 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DSM이 3,000는 장보고 3배치 1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 3배치 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직 발사관도 도산 안창호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A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머뢰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이 3,000은 미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아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민 미국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 대결은 이미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호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당시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사업을 벌였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의 원칙을 깨버리고 호주의 핵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임장은 어디까지나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니 핵 확산 금지 원칙을 깨트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인 만큼 캐나다 의회를 압박하여 사업비 자체를 핵잠수함 도입에 맞게 증액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봤을 때 호주와 함께 캐나다 남기 물량까지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품 기일이 뒤로 미뤄질수록 미국 혼자 맡고 있는 북미 대륙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기 일정만큼은 무조건 보장하는 대한민국 방산이 오히려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선 더없이 반갑고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외인 에어 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운 부사령관 출신의 최괴인 장군은 한국 근무 당시 계영수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전출 명령을 받고는 한글로 된 장문의 편지를 남겨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터가 좋았었는지 캐나다로 귀국하자마자 대장으로 진급.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민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외인이 계약 수주에 큰 도움은 못 될지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민 일본이 강력한 로비로 도전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선 천군만 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계약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물동량 확대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입니다. 그럼기에 방산 계약을 군사적 동맹의 밑그림이라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부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 북미 대륙 진출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수-34가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는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국민 34만 명이 거주하는 한 도시에 실수로 폭탄 떨어뜨리고 만 건데요. A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4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서부 도시 벨고로드에 지난 20일 밤 러시아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해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에 따르면 폭탄이 터진 뒤 주변 아파트 건물들이 흔들리고 폭탄이 떨어진 도로에는 직경 20m짜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애초에 수-34에서 폭탄이 투하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몰아갔지만 결국 오폭이 있었음을 뒤늦게 서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떨어진 폭탄이 500kg 위력을 가진 강력한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이렇듯 계속된 전투로 인해 러시아 공군기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락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미국 대신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며 선전포고했는데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로 불리는 이번 개발 계획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템페스트와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을 합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영국 베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참여했으며 GCAP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단순 협력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동맹 차원의 공조로 일본에선 벌써부터 G11세기판 제로센 개발 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질본은 전투기 만드는 기술도 없는데 헛돈만 쓰는 중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와는 달리 한국산 전투기의 분위기는 러시아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와 4조 원대 잭팟을 터뜨린 한국형 경전투기 제프 A50분이 최근 말레이시아와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나날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산 전투기는 최근 340조 원 규모의 초대박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대세를 입증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 미국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최대 군수 시장인 미국까지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앞서 2018년 KAI는 미국 군용기 수출을 위해 협력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금 국내 기술의 전투기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위해 로키드 마틴과 함께 T-50A를 제안하며 도전했으나 탈락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KAI와 로키드 마틴은 미 현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FA-50 전투기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AI는 미 공군과 해군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미 로키드 마틴사와 협력단, 즉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는 미국산업보호법에 따라 미 방산업체가 주계약자 자격을 가져야 하기에 록히드 마틴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 내에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와 신규 훈련기 사업, 미 공군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는 무려 500에서 7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계산해보면 FA-50의 미국 수출 규모만 500대로 더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주 잭팟이 또 다시 터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수출의 벽을 뚫는다면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쓰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첨단 훈련기를 판매할 길이 거의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방산 수출은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외교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훈련기가 거론된 만큼 FA-50 수출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더구나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T-45 기종 노후화로 후속기 조기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FA-50과 같은 성능이 보장된 기종을 하루 빨리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2025년에서 늦어도 2027년 사이에 기종 선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수주전에서 KAI를 제치고 선정된 보잉의 T-7 레드호크 훈련기가 갖가지 성능 문제로 인해 개발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더 다급해진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KAI가 생산하는 FA-50은 훈련기뿐 아니라 실제 전투기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미국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기본적인 비행 훈련만 훈련기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전술과정 훈련이나 전환 훈련은 전투기를 통해서 익힐 수 있었지만 고가의 F-35를 훈련을 위해 자주 띄우는 게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F-35 임무와 기능 중 일부를 첨단 훈련기로 익혀 조종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실제로 FA-50의 성능을 개량하면 기본 전투 훈련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FA-50은 작년에 폴란드에 이어 얼마 전 말레이시아까지 대규모 수출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술적 신뢰성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수출형 FA-50 성능은 현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무결점 품질 보증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한 FA-50PL은 공중급 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ASA,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였으며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합니다. 명품 훈련기로 불리는 FA-50은 사실 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수백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 본사에서는 5천여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하늘길을 개척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T-50 계열을 포함한 전투기들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엔 축구장 3개 크기의 고정익동, 즉 전투기 생산시설이 있는데 완성된 항공기는 경납고로 옮겨져 도장을 하고 연료를 최초 공급해 확인한 뒤 엔진 테스트까지 마쳐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첨단 시골 마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KAI의 의지 또한 남다릅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세계 최고의 비행기들이 나는 곳이 미국이고 거기서 우리 비행기가 날 수 있다면 KAI 브랜드 가치가 메이저 리그로 상승하게 된다며 미국 시장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FA-50이 미국에 수출되면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엄청난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미국이 다른 국가의 무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FA-50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기술과 성능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아가 KF-21의 수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F-35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대안책으로 KF-21을 제시하면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을 도입한 국가들 역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들은 T-50, FA-50의 상호 운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에 KAI가 제작한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5세대급에 육박하는 KF-21 개발에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상공을 누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0의 미국 수출 성공으로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도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